주식시장 상승 속도하고 하락 속도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승 속도에 비해서 하락 속도는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상승이 쭉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좀 더 추진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거 정말 안 좋구나. 모든 상황을 어느 순간 뭐 어떤 계기에 대해서든 안 좋은 걸 후행해서 인식하니까 빨리 대응해야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하락 속도는 그때 빨라지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어쩌면 저희가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구도가 마련이 됐고 네. 주가 하락이 이렇게 빠른 건 인식을 늦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좀 더 빨리 반영하려고 움직이고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아마 걱정, 우려 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좀 특히 반도체주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떨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이 지난 8월에도 한번 출연을 네. 2번 정도 아마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안 좋았던 그 시장을 분석해 주시고 또 왜 안 좋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던 굉장히 정확한 뷰를 좀 주셨던 DB금융투자의 강현기 파트장님 모시고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어제처럼 미국 지지장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약간 저희는 냉정한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좀 더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장님은 어제의 하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어제 하락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나와서 하락했느냐 네. 아니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존 여러 가지 일들의 종합이 네. 후 반영됐느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엔비디아를 위시한 나스닥의 하락 이것 중에서 저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좀 드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모르는 게 드물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드물. 이유가 없다. 다 드러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기존에 사실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능히 짐작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그 반영도를 높여갈 뿐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다 나온 이슈들이고 다 드러난 악재들인데 그 전까지는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뭐 이러면서 가격에 반영 안 하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가 이제는 저게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그걸 더 반영해서 많이 아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월에도 한번 근데 초에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다시 슬금슬금 다시 다 이제 거의 원상복구 했잖아요. 8월 말까지. 예. 이제 9월 시작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혹시 월 초에 무슨 우리가 뭘 해야 될 큰 손들이 뭘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찌 우연히 8월 초, 9월 초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한번 그러면 오늘 좀 이슈가 많이 되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엔비디아가 과연 여러 가지 경기 부진 우려, 오늘 여러 가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가 누적이 돼서 새로운 뉴스가 나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걸 후반영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근데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엔비디아 대선배격이 있죠. 시스코 시스템즈. 네. 2000년대에 가장 화려하게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성장주를 말할 때는 역시 성장성이 좋아야죠. 근데 성장성을 점검할 때는 EPS 그로스보다는 사실 매출액의 증가를 보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오염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매출액의 그 성장 정도를 보면 좀 더 좀 깔끔하게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시스코 시스템즈 2000년 초반까지 아주 멋지게 올랐죠. 그러다가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 YOY 기준으로 60%대 이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성장률이 50%, 40%, 20% 물론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면 결국 주식 시장은 그리고 관련 시스코 시스템즈는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건데 이때는 이미 하락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네. 엔비디아 물론 실적은 상당히 좋았죠. 직전에 발표된 거. 자, 그런데 매출액 증가율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이 그게 올라올 때는 주가도 상승하고 성장률이 내려올 때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근데 직전 실적 발표 다 됐습니다. 네. 하지만 성장률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대 260%에서 현재는 120%. 매출액이 120% 성장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쵸. 그 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 패턴을 보더라도 이건 반영을 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건 여러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상 또는 수급상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걸 반영 안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후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국 쪽 기업들 실적이 탁월한데 네. 과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적이 이미 훼손되면 주가 하락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말씀하신 훼손이라는 거는 그냥 성장률의 둔화만으로도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성장률이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성장률이 역성장했다. 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이미 하락도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그때는 끝난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의 둔화만으로도 저희가 상당히 민감하게 기민하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가야 할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랑 그러니까 가격과 매출만 비교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기술적인 측면의 차이는 좀 없을까요?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뭐냐면 그래 성장률 둔화된 건 알지만 대체할 만한 게 없어 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그 당시 이제 가장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시스코 시스템즈죠. 그런데 시스코 시스템즈는 아직도 2000년 초반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기술주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주의 운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좀 떨어지면은 매수해 볼까가 아니라 네. 상당히 지금도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매출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상향 쭉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성장률을 요거 이제 로그 스케일로 다시 한 번 더 꼬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매출 수준은 올라가지만 매출 증가율은 네. 점점 낮아지는 거죠. 매출 증가율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요.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고 사실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경기를 타니까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죠. 침체로 갈 것이냐. 그런데 아직 침체 시그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GDP 나우 기준으로도 미국이 2.5% 네. 요 정도면 양호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침체를 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서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수준과 모멘텀 그 둘 중에서 어느 걸 방점을 둬야 되냐인데 모멘텀 둔화에 저희가 좀 민감하게 또 좀 예의주시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경기를 수준과 모멘텀 관점으로 나눠서 볼게요. 4페이지 한번 보시면 GDP 갭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GDP 갭이라는 게 현재 GDP 증가율에서 잠재 GDP 증가율을 뺀 거죠. 여기에서 잠재 GDP 증가율이라는 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준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손흥민 선수가 1년에 10골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준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그거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요구에 점검하는 게 GDP 갭인데 만약에 GDP 갭이 0보다 크면 원래 실력보다도 요즘 더 잘하는 거니까 투자할 만한 거죠. 경기도 활성되니까. GDP 갭이 0 이하면 이거면 침체니까 이때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GDP 갭이 0까지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이탈한다. 한번 모멘텀으로 볼게요. 네. 미국 주식 시장하고 미국의 GDP 갭을 같이 그려본 차트입니다. 이 회색 선 GDP 갭이 0선보다 위에 있으면, 점선보다 위에 있으면 GDP 갭은 0보다 큰 거니까 네. 원래 실력보다도 경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GDP 갭이 0보다 떨어지면 이미 주식시장도 하락이 거의 7, 8분 응선 끝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GDP 갭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점. 제가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는 전혀 침체 시그널은 당연히 없겠죠. 네. 원래 실력보다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멘텀이 둔화될 때 주식시장도 변곡을 맞아요. 저희가 경제적인 시각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경제에서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면 주식은 이미 7, 8분 응선 하락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그 경제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점. 근데 지금도 한번 보면은 저희가 GDP 갭이 지금 언제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최근에 GDP 갭이 가장 좋을 때가 2021년 네. 이때가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대규모 재정 정책 쏟아부어서 이때 GDP 갭을 1.3%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네. 원래 실력보다 1.3% 더 잘한 거죠. 근데 지금도 그 근방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을 때가 GDP 갭이 1.3. 이거보다 더 높아지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분기 미국의 GDP 전기비 연율화로 3%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GDP 나오 기준 3분기 GDP는 2.5가 나올 거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GDP 갭은 당연히 3%에서 2.5니까 떨어지겠죠.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금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그 반영도를 높여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수준에 대해서 점검하기보다는 모멘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저희가 점검해보고 어떤 게 주식시장에 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저 GDP 갭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하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금리 인하됐을 때 즉각적으로 경기가 반영해주면 좋은데, 네. 경기가 보통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떨어뜨려도 즉각 자금 수요가 발생하진 않아요. 네. 지금 미국이 5.5 기준금리, 요거에서 경기가 만약에 부진해지고 있다. 그럼 5%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어딘가에 뭐 투자하거나 활동을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4.5, 4, 3.5 아닙니다. 충분히 금리가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때, 그때 대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기 하락기하고 금리 인하기가 겹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여튼 이 잠재 성장률 대비 실질 성장률 이런 거에서 GDP 갭 이런 걸로 보더라도 모멘텀이 주식시장이 올라갈 모멘텀은 아니고 떨어질 때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싸다고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일까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한번 제가 그때 8월 초에 한번 나와서 정프로님 유도 질문에 제가 신중에 있는 걸 답을 했다가 네. 크게 한번 너무 부각이 돼서 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앞서서 저희 박병창 이사님께서도 감사하게도 제 자료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팬데믹 때 저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네. 팬데믹 때 저점 S&P 500 그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은 네, 말씀 네, 안 드릴게요. 네. 아마 기억나셔서 네, 난 아마 맞습니다.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제 안 넘어갔어요. 근데 그 수치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상식적인 수준보다 한참 낮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참. 그래서
이게 지금 S&P요? 맞아요? 뭐 이렇게 했던 제 맞습니다. 기억이 예. 얼핏 납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이후에는 경기 후행지수 네. 그리고 경기 동행지수가 순차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월말 월초의 경제지표 발표가 밀집되어 있는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시기 계속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9월에 안 좋다? 물론 주식시장의 계절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동안의 트렌드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행지수 상당히 떨어졌고 네. 앞으로 수개월간의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주가를 위쪽으로 가게 하기보다는 좀 더 아래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요즘 계속 월말 월초에 네. 좀 부침이 심한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아니 근데 미국도 지금 돈 더 푼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M2 지표가 반등을 해서 네. 요거에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2 이게 광의의 유동성이지 네. 않습니까? 네. M1은 이제 협의의 유동성. M2 지표가 반등한다는 거 요거에 기대를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차트를 같이 보시죠. M2 요즘 반등합니다. 증가율 기준 반등을 하죠. 요즘에 아래쪽에서 네.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때 M2가 반등했을 때 시장이 급락을 하는 때가 있어요. IT 버블 붕괴 때 M2 반등했지만 시장 급락. 금융위기 때 M2 반등하지만 그것과 대척점으로 대척해서 주식시장은 하락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도 조금 느끼는 거죠. 이거 심상치 않다. 네. 펀더멘탈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M1 본원 통화와 가까운 쪽이 조금씩 증가율 기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M2에는 M1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네. 네. 사실 요즘에 M1이 반등해요. M1이 반등하고 M1은 위기 상황에서 크게 반등하거든요. 네. 그게 M2에 묻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렇게 위기를 인식해서 요즘에 6월부터 양적 긴축의 규모도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가 결국 주식시장에 묻어나요. 그래서 유동성 점검하실 때 제일 좋은 건 M2에서 M1 영향을 빼고 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액션을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해서 네. 뭔가 하더라도 결국 민간 쪽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는 애가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분 M2에서 M1 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덜 귀찮은 사람이 이 지표 이렇게 조율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위기 상황에서는 내려왔죠. 그리고 요즘도 증가율 기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시장에 보탬이 되는 형태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중앙은행은 위기를 인식해서 금리도 인하하려 하고 양적 긴축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쪽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게 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혹시 정부가 막 뭘 하고 돌리고 막 찍고 이거는 저 M2에 영향을 안 줘요? 저희가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해서는 네.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규모가 크지는 않고 결국 M2와 M1을 나누는 게 현금 더하기 예금이 M1. 근데 네. 현금 더하기 M1, 요 M1에다가 금융상품까지 합친 게 M2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부의 영향은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뭐 일본처럼 뭐 주식 관련 ETF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연방 정부에서는 돈을 풀려고 해도 시장에서 신용이 막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위기를 더 그럼 지금 인식하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 뭐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 뭐 경기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신용 시장에 이렇게 조금씩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수준이 아니라 수준은 나름 뭐 어떤 뭐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네. 모멘텀의 변화죠.
예, 그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역시 민간 쪽에서도 예, 좀 이제 뭔가 준비는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은 뭐 좀 힘이 좀 없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한번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면 쭉 빠지기 전 마지막 불꽃 태우는 정도 상황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을? 예, 요즘 이제 시장에 관심을 두는 정도가 그 종류가 약간 요즘 달라지더라고요. 네. 예. 예,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100. 예, 이걸 정말 최고의 주식으로 이제 최고의 주식 시장으로 또 쳤다가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 다우가 또 신고가로 네. 예, 계속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 또는 뭐 러셀 2000 네. 이런 식으로 관심 정도가 옮겨가는데 이 시그널이 과연 시장을 향후 어떻게 갈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도주가 한참 이제 달리다가 주도주가 결국 힘이 빠지면 네. 예, 주변주로 사람들은 좀 이제 어디에 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시죠. 하지만 주도주는 그 당시 주식시장하고 결국 운명을 같이 합니다. 예, 그 당시 경제를 가장 좋게 만든 그 힘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힘이 빠지니까 결국 이제 시장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때 7월 말이었나요? 그때는 제가 나스닥하고 러셀 2000을 같이 비교해서 네. 가지고 온 거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다우가 좀 세니까 또 나스닥하고 다우로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나스닥하고 러셀 2000이든 나스닥하고 다우든 똑같은 형태예요. 거의 네. 똑같아요. IT 버블 붕괴 직전에도 점점 주도주의 힘이 약화됐어요. 예, 그래서 나스닥보다 이 회색 선이 위쪽으로 가면 나스닥이 좀 더 세고 아래쪽으로 가면 다우가 좀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도주에서 주변주로 네. 그 수급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 시장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요즘도 주도주에서 주변주로 러셀 2000, 다우, S&P 500이 또 전고점 넘을지 얼추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물론 하락은 했지만 네. 그러한 주변주로의 강세는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니었다. 이것도 이미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던 현상이긴 해요. 네. 그리고 언제쯤이랑 비슷해요? 지금 이제 기술주 버블이니까 전 가깝게는 2000년? 이제 2000년하고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게 1920년대에도 기술주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네. 라디오가 가장 혁신 제품이었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이다 아니면 아직은 좀 남았다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근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전후. 그런데 칼날 같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오히려 그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워렌 버핏이 칼날 같은 타이밍을 맞춰서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게 아니세요. 그렇죠. 상당히 무딘 날의 명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강의 그 윤곽을 파악해서 미리 작업하십니다. 상반기에 미리 작업하지 않습니까? 네. 애플 절반 덜어내고 현금 최대로 쌓고, 대략의 위기가 이제 점점 위기의 징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까 지표에 대해서도 그러면 준비하시고 이후에 또 이제 상황이 마무리됐을 때 다시 재접근하시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워렌 버핏 좀 더 들고 있으면 더 먹었을 텐데 저걸 못 먹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미리 그렇게 좀 준비하는 게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큰 도로 가는 데는 맞아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파트장님 보실 때 조금 하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시기 역시도 언제 며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다 왔다.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맞길 바라긴 하는데 아니면 좀 더 늦게 오길 바라긴 하는데 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걸 또 어떻게 근데 안 네. 맞고 맞고의 문제보다도 이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 사람들이 미루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이렇게 한번 빵 터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주식시장 상승 속도하고 하락 속도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네. 상승 속도에 비해서 하락 속도는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예, 저희가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까지 비대칭적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진 않죠. 예. 경기는 그냥 이렇게 예, 사이클을 경기 하는데. 사이클은 어느 정도의 대칭성을 가지고 상승해서 하락, 또 네. 모멘텀의 변화도 어느 정도의 대칭성을 가지고 상승해서 하락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상승이 쭉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좀 더 추진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다가 이거 정말 안 좋구나. 모든 상황을 어느 순간 뭐 어떤 계기에 대해서든 네, 맞아요. 안 좋은 걸 후행해서 인식하니까 후행해서 인식하면 빨리 대응해야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하락 속도는 그때 빨라지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어쩌면 저희가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구도가 마련이 됐고 네. 주가 하락이 이렇게 빠른 건 인식을 늦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좀 더 빨리 반영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을 콧물에 비유합니다. 콧물이 나올 때는 좀 나와도 그냥 있다가 쭉 나오죠. 그러다가 한번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네, 마치 그 콧물처럼 네. 예. 내려올 때는 그냥 간질간질해도 참고 그냥 좀 이따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때는 그냥 바로 빨아들인다. 예. 그런 비유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리 강영기 파트장님 어쨌든 지금 시장을 굉장히 네. 날카롭게 또 봐주신 우리 파트장님 한번 오늘도 모시고 지금 워낙 이제 지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오늘 아침에 네.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으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고요. 어려울 때마다 좀 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아마 자주 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파트장님 좀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